오늘의 이야기,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미덕으로 여겨온 친절함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친절은 언제나 옳은 것이고, 다른 이에게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마저 내어주는 것이 고결한 행동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상황, 즉 상식과 이성을 갖춘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말이 맞습니다. 친절은 관계를 따뜻하게 하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힘을 가졌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마주할 진실은 이 아름다운 미덕이 때로는 스스로를 파괴하는 가장 위험한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나르시시스트라고 불리는 자기애성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 당신의 친절은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는 작은 행동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우리가 함께 이 치유와 성장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는 약속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관심이 더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퍼져나가길 기도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우리와 같은 도덕적, 심리적 체계 안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당신이 베푸는 친절은 그들에게 관대한 행동으로 비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굴복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복종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로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 신호를 포착하는 순간 관계의 역학은 완전히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이 변해버립니다. 그들에게 관계란 협력이 아닙니다. 오직 위아래가 존재하는 수직적인 계급일 뿐입니다. 그들은 친밀감을 원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통제할 수 있는 지렛대를 찾을 뿐이죠. 그래서 당신이 그들에게 이해와 용서, 그리고 연민을 베풀 때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아, 이제 내가 저 사람을 완전히 길들였군. 이것은 단순한 피해망상이 아닙니다. 냉혹한 심리학적 진실입니다. 나르시시즘의 핵심은 깊이 파편화된 자아를 과대망상이라는 가면으로 감추는 보상적 병리 현상입니다. 그들의 거대한 자아는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외부의 인정을 필요로 합니다. 마치 연료가 없으면 멈춰버리는 엔진처럼 말이죠. 그리고 당신의 친절과 상냥함은 그들에게 가장 달콤하고 맛있는 연료가 되어줍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상황은 위험해집니다.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갈등을 피하고 상대방의 좋은 점을 보려 하고 일단 믿어주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특히 조화와 관계를 중시하는 한국 문화 속에서는 이러한 성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죠. 좋은 게 좋은 거다. 참는 것이 미덕이다라는 말처럼요. 하지만 우리의 3대 부분의 영역에서 아름답게 작용하는 이 본능이 나르시시스트의 세계에서는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돌변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우리 모두는 같은 가치를 공유할 것이라고 믿는 그 순수한 마음과 그들의 계산된 조종 사이의 빈틈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당신은 관계의 다리를 놓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당신의 가장 아픈 곳, 즉 압박점이 어디인지 지도를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그것이 연인이든 직장 동료든 심지어 가족이든 그 관계에 갇힌 수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인지 부조화를 겪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친절하고, 조금만 더 사랑을 주면 언젠가는 저 사람도 변할 거야. 내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걸 알아줄 거야. 하지만 당신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그 눈물겨운 친절은 그들의 머릿속에서 나약함이라는 이름의 파일로 차곡차곡 저장되고 있다는 사실을요. 당신의 친절은 그들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게 하며 당신이 이미 많은 것을 견뎠으니
앞으로는 더 심한 것도 견딜 것이라고 학습시킵니다. 행동 심리학에는 간헐적 강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불규칙한 보상이 꾸준하고 일관된 보상보다 특정 행동을 훨씬 더 강력하게 만든다는 이론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이 간헐적 강화의 대가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곁에 붙잡아 두기 위해 아주 약간의 친절, 아주 약간의 거짓된 희망을 던져줍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 한 줌의 온기에 모든 것을 걸고 더 많은 것을 쏟아붓게 되죠. 이것은 끝없는 악순환이 됩니다. 당신의 친절은 그들의 병든 자아를 키우고 그들은 멈출 이유를 전혀 찾지 못합니다. 이 시스템이 자신에게 완벽하게 유리하게 돌아가는데 굳이 멈출 필요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친절하지 않게 대하는 건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누구에게나 은혜를 받을 자격은 있는 거잖아요. 그 말에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경계선 없는 친절은 은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배신입니다. 당신을 조종하고 착취하고 가스라이팅하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도덕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스스로가 학대에 동참하는 공범이 되는 길입니다. 삼키기 힘든 쓴 약과 같은 진실이지만 만약 당신의 선함이 지속적으로 당신에게 상처를 입힌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선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진함을 넘어선 어리석음이며 당신이 고치려고 애쓰는 바로 그 문제에 기름을 붓는 행위일 뿐입니다. 여기에는 더 깊은 철학적 질문이 존재합니다. 연민은 어느 지점에서 비겁함이 되는가?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과 맞서기를 거부하는 것이 언제부터 고결함이 아닌 자기 파괴가 되는가? 나르시시스트와 얽힌 모든 사람이 결국 마주해야만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착하게 구는 것은 도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이 될 뿐입니다. 당신은 평화를 위해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두려워서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움받을까봐, 혼자가 될까봐,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는 그 두려움을 기가 막히게 감지합니다. 마치 상어가 물속의 피냄새를 맡는 것처럼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에게 습관적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까지 친절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존중은 상호적이어야 하고 공감 역시 서로 오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한 사람이 연기하고 다른 한 사람은 관객이 되는 일방적인 공연일 뿐입니다. 당신이 진실 대신 친절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나르시시스트의 무대를 연장시켜주는 셈입니다. 그들은 계속 연기하고 당신은 언젠가 각본이 바뀌기를 바라며 계속 박수를 칩니다. 하지만 각본은 절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처음부터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통제만이 중요했을 뿐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감정적 연료가 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기고 위축되고 결국 버려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와 존엄성, 그리고 당신의 경계선에 따라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그 첫걸음은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친절을 선물이 아니라 지배하고 속이고 파괴할 수 있는 기회로 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르시시스트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대신 정직하고 단호하고 기꺼이 그 관계를 떠날 준비를 하십시오. 진정한 강인함은 그들의 혼돈을 얼마나 오래 견디느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힘은 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로부터 벗어나 자기 자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진실한 의미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도덕적인 행동입니다.
이제 우리는 훨씬 더 미묘하고 교활한 주제, 바로 공감 능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공감, 우리 사회가 너무나도 옳게 함양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바로 그 특성입니다.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는 능력, 그것은 도덕의 초석이며 공감 없이는 협력도 문명도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감 역시 다른 모든 미덕과 마찬가지로 분별력과 분리될 때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모르는 방식으로 그것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본질적으로 고귀한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공감은 진실과 상호 책임이라는 경계선 안에서 발휘될 때에만 고귀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공감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공감을 사용하고 휘두를 수 있는 도구로 봅니다. 당신의 감정적인 교감 능력, 상대를 위로하고 이해하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당신의 선한 욕망은 그들에게는 이용하기 쉬운 약점일 뿐입니다. 그들은 마치 인형사가 줄을 당기듯 당신의 감정을 쉽게 조종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일에 매우 능숙합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본능적으로 연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작은 표정 변화, 당신을 자극하는 것, 당신의 죄책감을 관찰합니다. 나는 그냥 평화롭게 지내고 싶어 라거나 어쩌면 내가 너무 심했나 봐와 같은 당신의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당신이 평화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를 망설일 때마다 그들은 그것을 기록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듭니다. 오직 당신의 취약점에만 맞춰진 심리적 공략집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그토록 깊은 상처를 남기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착취당하는 것은 당신이 근본적으로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당신은 마음이 깊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며 나르시시스트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을 안전하게 느끼게 해주면 그들이 당신을 더 이상 아프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착취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덫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치유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공감 능력은 그 통제를 달성하기 위한 완벽한 도구가 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상처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꾸며내고 자신을 오해받는 희생자로 포장합니다. 그들이 정말 희생자라서가 아니라 그것이 당신의 연민을 자극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신의 연민을 활성화시키는 순간 그들은 게임의 판을 장악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행동을 비판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명백히 조종적인 행위를 정당화해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의 생존자들이 마치 감정적으로 납치당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현실 감각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경계선을 긋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며 자신의 상처를 표현하는 것을 이기적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장기간에 걸친 공감 능력 조종의 결과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인간성 그 자체를 통제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감정 통장이 완전히 바닥나고 그런데도 여전히 넌 충분하지 않아 라는 말을 듣고 나서야 이 사실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공감 능력이 당신의 판단력을 압도할 때 당신은 자기 착취의 참여자가 됩니다. 이것은 피해자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결정적인 진실을 일깨워주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친절을 무기화하는 사람을 굳이 이해해 주어야 할 도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당신의 인내를 당신의 감정적 경계선을 계속 침범해도 좋다는 허락으로 해석하는 사람에게 더 이상 인내심을 베풀 필요는 없습니다. 한계 없는 공감은 결국 상호의존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체성을 다른 사람의 혼돈을 해결하는 데 묶어두는 족쇄가 됩니다. 그것은 연민이 아니라 자기 소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그런 환경에서 번성합니다. 당신이 점점 사라질수록 그들이 지배할 공간은 더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본능이 그들의 병리를 위해 복무하는 심리적 식민지화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냉담하거나 무관심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극단일 뿐입니다. 대안은 현명한 공감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책임감이 동반된 공감, 그리고 당신 자신 또한 그 방정식에 포함시키는 연민입니다. 연민이나 죄책감을 통해 나르시시스트의 궤도에 끌려 들어가는 자신을 발견할 때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구의 필요가 충족되고 있는가? 이 감정적 교류는 상호적인가? 아니면 나는 다른 사람의 서사 통제를 위해 바이올린처럼 연주되고 있는가? 맹목적인 공감에서 분별력 있는 공감으로 전환할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들은 이해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명확히 보게 되면 당신은 그들을 고치려는 시도를 멈추게 됩니다. 당신의 관점을 이해시키려는 노력도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당신의 관점을 알고 있지만 단지 신경 쓰지 않을 뿐이라는 것을. 궁극적으로 그것이 쓰디쓴 진실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고칠 수 있는 방식으로 부서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전략적이고 연기력이 뛰어납니다. 그들은 당신의 공감 능력이 희생자라는 가면 뒤에서 조종을 계속하는 동안 당신을 곁에 묶어둘 수 있는 완벽한 도구라는 것을 학습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의 공감 능력을 되찾고 그것을 분별력과 결합할 때 당신은 그들의 힘을 제거하게 됩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에게 할당한 역할을 그만두고 나르시시스트에게 적보다 훨씬 더 위험한 존재가 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들이 더 이상 통제할 수. 오늘의 이야기,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미덕으로 여겨온 친절함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친절은 언제나 옳은 것이고 다른 이에게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마저 내어주는 것이 고결한 행동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상황, 즉 상식과 이성을 갖춘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말이 맞습니다. 친절은 관계를 따뜻하게 하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힘을 가졌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마주할 진실은 이 아름다운 미덕이 때로는 스스로를 파괴하는 가장 위험한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나르시시스트라고 불리는 자기애성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 당신의 친절은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는 작은 행동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우리가 함께 이 치유와 성장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는 약속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관심이 더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퍼져나가길 기도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우리와 같은 도덕적, 심리적 체계 안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당신이 베푸는 친절은 그들에게 관대한 행동으로 비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굴복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복종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로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 신호를 포착하는 순간
관계의 역학은 완전히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이 변해버립니다. 그들에게 관계란 협력이 아닙니다. 오직 위아래가 존재하는 수직적인 계급일 뿐입니다. 그들은 친밀감을 원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통제할 수 있는 지렛대를 찾을 뿐이죠. 그래서 당신이 그들에게 이해와 용서 그리고 연민을 베풀 때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아, 이제 내가 저 사람을 완전히 길들였군. 이것은 단순한 피해망상이 아닙니다. 냉혹한 심리학적 진실입니다. 나르시시즘의 핵심은 깊이 파편화된 자아를 과대망상이라는 가면으로 감추는 보상적 병리 현상입니다. 그들의 거대한 자아는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외부의 인정을 필요로 합니다. 마치 연료가 없으면 멈춰버리는 엔진처럼 말이죠. 그리고 당신의 친절과 상냥함은 그들에게 가장 달콤하고 맛있는 연료가 되어줍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상황은 위험해집니다.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갈등을 피하고 상대방의 좋은 점을 보려 하고 일단 믿어주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특히 조화와 관계를 중시하는 한국 문화 속에서는 이러한 성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죠. 좋은 게 좋은 거다. 참는 것이 미덕이다라는 말처럼요. 하지만 우리의 3대 부분의 영역에서 아름답게 작용하는 이 본능이 나르시시스트의 세계에서는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돌변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우리 모두는 같은 가치를 공유할 것이라고 믿는 그 순수한 마음과 그들의 계산된 조종 사이의 빈틈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당신은 관계의 다리를 놓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당신의 가장 아픈 곳, 즉 압박점이 어디인지 지도를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그것이 연인이든 직장 동료든 심지어 가족이든 그 관계에 갇힌 수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인지 부조화를 겪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친절하고, 조금만 더 사랑을 주면 언젠가는 저 사람도 변할 거야. 내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걸 알아줄 거야. 하지만 당신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그 눈물겨운 친절은 그들의 머릿속에서 나약함이라는 이름의 파일로 차곡차곡 저장되고 있다는 사실을요. 당신의 친절은 그들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게 하며 당신이 이미 많은 것을 견뎠으니 앞으로는 더 심한 것도 견딜 것이라고 학습시킵니다. 행동심리학에는 간헐적 강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불규칙한 보상이 꾸준하고 일관된 보상보다 특정 행동을 훨씬 더 강력하게 만든다는 이론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이 간헐적 강화의 대가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곁에 붙잡아 두기 위해 아주 약간의 친절, 아주 약간의 거짓된 희망을 던져줍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 한 줌의 온기에 모든 것을 걸고 더 많은 것을 쏟아붓게 되죠. 이것은 끝없는 악순환이 됩니다. 당신의 친절은 그들의 병든 자아를 키우고 그들은 멈출 이유를 전혀 찾지 못합니다. 이 시스템이 자신에게 완벽하게 유리하게 돌아가는데 굳이 멈출 필요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친절하지 않게 대하는 건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누구에게나 은혜를 받을 자격은 있는 거잖아요. 그 말에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경계선 없는 친절은 은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배신입니다. 당신을 조종하고 착취하고 가스라이팅하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도덕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스스로가 학대에 동참하는 공범이 되는 길입니다. 삼키기 힘든 쓴 약과 같은 진실이지만 만약 당신의 선함이 지속적으로 당신에게 상처를 입힌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선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진함을 넘어선 어리석음이며 당신이 고치려고 애쓰는 바로
그 문제에 기름을 붓는 행위일 뿐입니다. 여기에는 더 깊은 철학적 질문이 존재합니다. 연민은 어느 지점에서 비겁함이 되는가?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과 맞서기를 거부하는 것이 언제부터 고결함이 아닌 자기 파괴가 되는가? 나르시시스트와 얽힌 모든 사람이 결국 마주해야만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착하게 구는 것은 도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이 될 뿐입니다. 당신은 평화를 위해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두려워서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움받을까봐, 혼자가 될까봐,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는 그 두려움을 기가 막히게 감지합니다. 마치 상어가 물속에 피냄새를 맡는 것처럼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에게 습관적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까지 친절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존중은 상호적이어야 하고 공감 역시 서로 오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한 사람이 연기하고 다른 한 사람은 관객이 되는 일방적인 공연일 뿐입니다. 당신이 진실 대신 친절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나르시시스트의 무대를 연장시켜주는 셈입니다. 그들은 계속 연기하고 당신은 언젠가 각본이 바뀌기를 바라며 계속 박수를 칩니다. 하지만 각본은 절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처음부터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통제만이 중요했을 뿐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감정적 연료가 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기고 위축되고 결국 버려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와 존엄성, 그리고 당신의 경계선에 따라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그 첫걸음은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친절을 선물이 아니라 지배하고 속이고 파괴할 수 있는 기회로 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르시시스트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대신 정직하고 단호하고 기꺼이 그 관계를 떠날 준비를 하십시오. 진정한 강인함은 그들의 혼돈을 얼마나 오래 견디느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힘은 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로부터 벗어나 자기 자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진실한 의미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도덕적인 행동입니다. 이제 우리는 훨씬 더 미묘하고 교활한 주제, 바로 공감 능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공감. 우리 사회가 너무나도 옳게 함양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바로 그 특성입니다.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는 능력. 그것은 도덕의 초석이며 공감 없이는 협력도 문명도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감 역시 다른 모든 미덕과 마찬가지로 분별력과 분리될 때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모르는 방식으로 그것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본질적으로 고귀한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공감은 진실과 상호 책임이라는 경계선 안에서 발휘될 때에만 고귀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공감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공감을 사용하고 휘두를 수 있는 도구로 봅니다. 당신의 감정적인 교감 능력, 상대를 위로하고 이해하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당신의 선한 욕망은 그들에게는 이용하기 쉬운 약점일 뿐입니다. 그들은 마치 인형사가 줄을 당기듯 당신의 감정을 쉽게 조종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일에 매우 능숙합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본능적으로 연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작은 표정 변화, 당신을 자극하는 것, 당신의 죄책감을 관찰합니다. 나는 그냥 평화롭게 지내고 싶어 라거나
어쩌면 내가 너무 심했나 봐와 같은 당신의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당신이 평화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를 망설일 때마다 그들은 그것을 기록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듭니다. 오직 당신의 취약점에만 맞춰진 심리적 공략집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그토록 깊은 상처를 남기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착취당하는 것은 당신이 근본적으로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당신은 마음이 깊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며 나르시시스트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을 안전하게 느끼게 해주면 그들이 당신을 더 이상 아프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착취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덫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치유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공감 능력은 그 통제를 달성하기 위한 완벽한 도구가 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상처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꾸며내고 자신을 오해받는 희생자로 포장합니다. 그들이 정말 희생자라서가 아니라 그것이 당신의 연민을 자극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신의 연민을 활성화시키는 순간 그들은 게임의 판을 장악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행동을 비판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명백히 조종적인 행위를 정당화해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의 생존자들이 마치 감정적으로 납치당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현실 감각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경계선을 긋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며 자신의 상처를 표현하는 것을 이기적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장기간에 걸친 공감 능력 조종의 결과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인간성 그 자체를 통제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감정 통장이 완전히 바닥나고 그런데도 여전히 넌 충분하지 않아 라는 말을 듣고 나서야 이 사실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공감 능력이 당신의 판단력을 압도할 때 당신은 자기 착취의 참여자가 됩니다. 이것은 피해자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결정적인 진실을 일깨워주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친절을 무기화하는 사람을 굳이 이해해 주어야 할 도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당신의 인내를 당신의 감정적 경계선을 계속 침범해도 좋다는 허락으로 해석하는 사람에게 더 이상 인내심을 베풀 필요는 없습니다. 한계 없는 공감은 결국 상호의존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체성을 다른 사람의 혼돈을 해결하는 데 묶어두는 족쇄가 됩니다. 그것은 연민이 아니라 자기 소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그런 환경에서 번성합니다. 당신이 점점 사라질수록 그들이 지배할 공간은 더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본능이 그들의 병리를 위해 복무하는 심리적 식민지화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냉담하거나 무관심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극단일 뿐입니다. 대안은 현명한 공감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책임감이 동반된 공감, 그리고 당신 자신 또한 그 방정식에 포함시키는 연민입니다. 연민이나 죄책감을 통해 나르시시스트의 궤도에 끌려 들어가는 자신을 발견할 때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구의 필요가 충족되고 있는가? 이 감정적 교류는 상호적인가? 아니면 나는 다른 사람의 서사 통제를 위해 바이올린처럼 연주되고 있는가? 맹목적인 공감에서 분별력 있는 공감으로 전환할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들은 이해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명확히 보게 되면 당신은 그들을 고치려는 시도를 멈추게 됩니다.
당신의 관점을 이해시키려는 노력도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당신의 관점을 알고 있지만 단지 신경 쓰지 않을 뿐이라는 것을. 궁극적으로 그것이 쓰디쓴 진실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고칠 수 있는 방식으로 부서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전략적이고 연기력이 뛰어납니다. 그들은 당신의 공감 능력이 희생자라는 가면 뒤에서 조종을 계속하는 동안 당신을 곁에 묶어둘 수 있는 완벽한 도구라는 것을 학습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의 공감 능력을 되찾고 그것을 분별력과 결합할 때 당신은 그들의 힘을 제거하게 됩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에게 할당한 역할을 그만두고 나르시시스트에게 적보다 훨씬 더 위험한 존재가 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들이 더 이상 통제할 수 오늘의 이야기,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미덕으로 여겨온 친절함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친절은 언제나 옳은 것이고 다른 이에게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마저 내어주는 것이 고결한 행동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상황, 즉 상식과 이성을 갖춘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말이 맞습니다. 친절은 관계를 따뜻하게 하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힘을 가졌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마주할 진실은 이 아름다운 미덕이 때로는 스스로를 파괴하는 가장 위험한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나르시시스트라고 불리는 자기애성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 당신의 친절은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는 작은 행동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우리가 함께 이 치유와 성장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는 약속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관심이 더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퍼져나가길 기도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우리와 같은 도덕적, 심리적 체계 안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당신이 베푸는 친절은 그들에게 관대한 행동으로 비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굴복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복종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로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 신호를 포착하는 순간 관계의 역학은 완전히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이 변해버립니다. 그들에게 관계란 협력이 아닙니다. 오직 위아래가 존재하는 수직적인 계급일 뿐입니다. 그들은 친밀감을 원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통제할 수 있는 지렛대를 찾을 뿐이죠. 그래서 당신이 그들에게 이해와 용서, 그리고 연민을 베풀 때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아, 이제 내가 저 사람을 완전히 길들였군. 이것은 단순한 피해망상이 아닙니다. 냉혹한 심리학적 진실입니다. 나르시시즘의 핵심은 깊이 파편화된 자아를 과대망상이라는 가면으로 감추는 보상적 병리 현상입니다. 그들의 거대한 자아는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외부의 인정을 필요로 합니다. 마치 연료가 없으면 멈춰버리는 엔진처럼 말이죠. 그리고 당신의 친절과 상냥함은 그들에게 가장 달콤하고 맛있는 연료가 되어줍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상황은 위험해집니다.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갈등을 피하고 상대방의 좋은 점을 보려 하고 일단 믿어주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특히 조화와 관계를 중시하는 한국 문화 속에서는 이러한 성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죠. 좋은 게 좋은 거다. 참는 것이 미덕이다라는 말처럼요. 하지만 우리의 3대 부분의 영역에서 아름답게 작용하는 이 본능이 나르시시스트의 세계에서는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돌변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우리 모두는 같은 가치를 공유할 것이라고 믿는 그 순수한 마음과
그들의 계산된 조종 사이의 빈틈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당신은 관계에 다리를 놓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당신의 가장 아픈 곳, 즉 압박점이 어디인지 지도를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그것이 연인이든 직장 동료든 심지어 가족이든 그 관계에 갇힌 수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인지 부조화를 겪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친절하고, 조금만 더 사랑을 주면 언젠가는 저 사람도 변할 거야. 내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걸 알아줄 거야. 하지만 당신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그 눈물겨운 친절은 그들의 머릿속에서 나약함이라는 이름의 파일로 차곡차곡 저장되고 있다는 사실을요. 당신의 친절은 그들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게 하며 당신이 이미 많은 것을 견뎠으니 앞으로는 더 심한 것도 견딜 것이라고 학습시킵니다. 행동심리학에는 간헐적 강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불규칙한 보상이 꾸준하고 일관된 보상보다 특정 행동을 훨씬 더 강력하게 만든다는 이론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이 간헐적 강화의 대가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곁에 붙잡아 두기 위해 아주 약간의 친절, 아주 약간의 거짓된 희망을 던져줍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 한 줌의 온기에 모든 것을 걸고 더 많은 것을 쏟아붓게 되죠. 이것은 끝없는 악순환이 됩니다. 당신의 친절은 그들의 병든 자아를 키우고 그들은 멈출 이유를 전혀 찾지 못합니다. 이 시스템이 자신에게 완벽하게 유리하게 돌아가는데 굳이 멈출 필요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친절하지 않게 대하는 건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누구에게나 은혜를 받을 자격은 있는 거잖아요. 그 말에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경계선 없는 친절은 은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배신입니다. 당신을 조종하고 착취하고 가스라이팅하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도덕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스스로가 학대에 동참하는 공범이 되는 길입니다. 삼키기 힘든 쓴 약과 같은 진실이지만 만약 당신의 선함이 지속적으로 당신에게 상처를 입힌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선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진함을 넘어선 어리석음이며 당신이 고치려고 애쓰는 바로 그 문제에 기름을 붓는 행위일 뿐입니다. 여기에는 더 깊은 철학적 질문이 존재합니다. 연민은 어느 지점에서 비겁함이 되는가?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과 맞서기를 거부하는 것이 언제부터 고결함이 아닌 자기 파괴가 되는가? 나르시시스트와 얽힌 모든 사람이 결국 마주해야만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착하게 구는 것은 도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이 될 뿐입니다. 당신은 평화를 위해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두려워서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움받을까봐, 혼자가 될까봐,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는 그 두려움을 기가 막히게 감지합니다. 마치 상어가 물속에 피냄새를 맡는 것처럼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에게 습관적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까지 친절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존중은 상호적이어야 하고 공감 역시 서로 오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한 사람이 연기하고 다른 한 사람은 관객이 되는 일방적인 공연일 뿐입니다. 당신이 진실 대신 친절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나르시시스트의 무대를 연장시켜주는 셈입니다. 그들은 계속 연기하고 당신은 언젠가 각본이 바뀌기를 바라며 계속 박수를 칩니다. 하지만 각본은 절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처음부터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통제만이 중요했을 뿐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감정적 연료가 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기고 위축되고 결국 버려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와 존엄성, 그리고 당신의 경계선에 따라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그 첫걸음은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친절을 선물이 아니라 지배하고 속이고 파괴할 수 있는 기회로 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르시시스트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대신 정직하고 단호하고 기꺼이 그 관계를 떠날 준비를 하십시오. 진정한 강인함은 그들의 혼돈을 얼마나 오래 견디느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힘은 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로부터 벗어나 자기 자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진실한 의미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도덕적인 행동입니다. 이제 우리는 훨씬 더 미묘하고 교활한 주제, 바로 공감 능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공감. 우리 사회가 너무나도 옳게 함양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바로 그 특성입니다.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는 능력. 그것은 도덕의 초석이며 공감 없이는 협력도 문명도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감 역시 다른 모든 미덕과 마찬가지로 분별력과 분리될 때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모르는 방식으로 그것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본질적으로 고귀한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공감은 진실과 상호 책임이라는 경계선 안에서 발휘될 때에만 고귀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공감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공감을 사용하고 휘두를 수 있는 도구로 봅니다. 당신의 감정적인 교감 능력, 상대를 위로하고 이해하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당신의 선한 욕망은 그들에게는 이용하기 쉬운 약점일 뿐입니다. 그들은 마치 인형사가 줄을 당기듯 당신의 감정을 쉽게 조종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일에 매우 능숙합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본능적으로 연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작은 표정 변화, 당신을 자극하는 것, 당신의 죄책감을 관찰합니다. 나는 그냥 평화롭게 지내고 싶어 라거나 어쩌면 내가 너무 심했나 봐와 같은 당신의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당신이 평화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를 망설일 때마다 그들은 그것을 기록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듭니다. 오직 당신의 취약점에만 맞춰진 심리적 공략집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그토록 깊은 상처를 남기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착취당하는 것은 당신이 근본적으로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당신은 마음이 깊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며 나르시시스트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을 안전하게 느끼게 해주면 그들이 당신을 더 이상 아프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착취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덫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치유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공감 능력은 그 통제를 달성하기 위한 완벽한 도구가 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상처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꾸며내고 자신을 오해받는 희생자로 포장합니다. 그들이 정말 희생자라서가 아니라 그것이 당신의 연민을 자극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신의 연민을 활성화시키는 순간 그들은 게임의 판을 장악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행동을 비판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명백히 조종적인 행위를 정당화해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의 생존자들이
마치 감정적으로 납치당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현실 감각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경계선을 긋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며 자신의 상처를 표현하는 것을 이기적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장기간에 걸친 공감 능력 조종의 결과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인간성 그 자체를 통제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감정 통장이 완전히 바닥나고 그런데도 여전히 넌 충분하지 않아 라는 말을 듣고 나서야 이 사실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공감 능력이 당신의 판단력을 압도할 때 당신은 자기 착취의 참여자가 됩니다. 이것은 피해자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결정적인 진실을 일깨워주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친절을 무기화하는 사람을 굳이 이해해 주어야 할 도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당신의 인내를 당신의 감정적 경계선을 계속 침범해도 좋다는 허락으로 해석하는 사람에게 더 이상 인내심을 베풀 필요는 없습니다. 한계 없는 공감은 결국 상호의존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체성을 다른 사람의 혼돈을 해결하는 데 묶어두는 족쇄가 됩니다. 그것은 연민이 아니라 자기 소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그런 환경에서 번성합니다. 당신이 점점 사라질수록 그들이 지배할 공간은 더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본능이 그들의 병리를 위해 복무하는 심리적 식민지화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냉담하거나 무관심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극단일 뿐입니다. 대안은 현명한 공감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책임감이 동반된 공감, 그리고 당신 자신 또한 그 방정식에 포함시키는 연민입니다. 연민이나 죄책감을 통해 나르시시스트의 궤도에 끌려 들어가는 자신을 발견할 때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구의 필요가 충족되고 있는가? 이 감정적 교류는 상호적인가? 아니면 나는 다른 사람의 서사 통제를 위해 바이올린처럼 연주되고 있는가? 맹목적인 공감에서 분별력 있는 공감으로 전환할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들은 이해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명확히 보게 되면 당신은 그들을 고치려는 시도를 멈추게 됩니다. 당신의 관점을 이해시키려는 노력도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당신의 관점을 알고 있지만 단지 신경 쓰지 않을 뿐이라는 것을. 궁극적으로 그것이 쓰디쓴 진실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고칠 수 있는 방식으로 부서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전략적이고 연기력이 뛰어납니다. 그들은 당신의 공감 능력이 희생자라는 가면 뒤에서 조종을 계속하는 동안 당신을 곁에 묶어둘 수 있는 완벽한 도구라는 것을 학습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의 공감 능력을 되찾고 그것을 분별력과 결합할 때 당신은 그들의 힘을 제거하게 됩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에게 할당한 역할을 그만두고 나르시시스트에게 적보다 훨씬 더 위험한 존재가 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들이 더 이상 통제할 수 오늘의 이야기,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미덕으로 여겨온 친절함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친절은 언제나 옳은 것이고 다른 이에게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마저 내어주는 것이 고결한 행동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상황, 즉 상식과 이성을 갖춘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말이 맞습니다. 친절은 관계를 따뜻하게 하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힘을 가졌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마주할 진실은 이 아름다운 미덕이 때로는 스스로를 파괴하는 가장 위험한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나르시시스트라고 불리는 자기애성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 당신의 친절은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는 작은 행동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우리가 함께 이 치유와 성장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는 약속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관심이 더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퍼져나가길 기도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우리와 같은 도덕적, 심리적 체계 안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당신이 베푸는 친절은 그들에게 관대한 행동으로 비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굴복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복종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로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 신호를 포착하는 순간 관계의 역학은 완전히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이 변해버립니다. 그들에게 관계란 협력이 아닙니다. 오직 위아래가 존재하는 수직적인 계급일 뿐입니다. 그들은 친밀감을 원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통제할 수 있는 지렛대를 찾을 뿐이죠. 그래서 당신이 그들에게 이해와 용서, 그리고 연민을 베풀 때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아, 이제 내가 저 사람을 완전히 길들였군. 이것은 단순한 피해망상이 아닙니다. 냉혹한 심리학적 진실입니다. 나르시시즘의 핵심은 깊이 파편화된 자아를 과대망상이라는 가면으로 감추는 보상적 병리 현상입니다. 그들의 거대한 자아는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외부의 인정을 필요로 합니다. 마치 연료가 없으면 멈춰버리는 엔진처럼 말이죠. 그리고 당신의 친절과 상냥함은 그들에게 가장 달콤하고 맛있는 연료가 되어줍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상황은 위험해집니다.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갈등을 피하고 상대방의 좋은 점을 보려 하고 일단 믿어주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특히 조화와 관계를 중시하는 한국 문화 속에서는 이러한 성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죠. 좋은 게 좋은 거다. 참는 것이 미덕이다라는 말처럼요. 하지만 우리의 3대 부분의 영역에서 아름답게 작용하는 이 본능이 나르시시스트의 세계에서는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돌변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우리 모두는 같은 가치를 공유할 것이라고 믿는 그 순수한 마음과 그들의 계산된 조종 사이의 빈틈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당신은 관계의 다리를 놓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당신의 가장 아픈 곳, 즉 압박점이 어디인지 지도를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그것이 연인이든 직장 동료든 심지어 가족이든 그 관계에 갇힌 수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인지 부조화를 겪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친절하고, 조금만 더 사랑을 주면 언젠가는 저 사람도 변할 거야. 내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걸 알아줄 거야. 하지만 당신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그 눈물겨운 친절은 그들의 머릿속에서 나약함이라는 이름의 파일로 차곡차곡 저장되고 있다는 사실을요. 당신의 친절은 그들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게 하며 당신이 이미 많은 것을 견뎠으니 앞으로는 더 심한 것도 견딜 것이라고 학습시킵니다. 행동심리학에는 간헐적 강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불규칙한 보상이 꾸준하고 일관된 보상보다 특정 행동을 훨씬 더 강력하게 만든다는 이론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이 간헐적 강화의 대가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곁에 붙잡아 두기 위해 아주 약간의 친절, 아주 약간의 거짓된 희망을 던져줍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 한 줌의 온기에 모든 것을 걸고 더 많은 것을 쏟아붓게 되죠. 이것은 끝없는 악순환이 됩니다.
당신의 친절은 그들의 병든 자아를 키우고 그들은 멈출 이유를 전혀 찾지 못합니다.